안녕하세요. 이정봉 변호사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사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수사 실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은 좀 더 이제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법학과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교수님들한테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제도의 이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법학과 학생이었고, 법학부에서, 이론적인 강의나 이런 거를 많이 들었었지만, 사실 그 제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검사가 되고 실무가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부터, 이거는 이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들어서 실무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런 제도들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 맥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다시 이제 거꾸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검사 생활 한 23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실무가로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느낀 것들을 오늘 수사 실무라는 이제 특강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딱딱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 방식으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게 약간의 인트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법이나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한 2000년 이상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제도의 기원과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는 어떤 법제도의 제대로 된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같은 관점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로마법 대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학설 휘찬이라고 하는 그 학설을 모아놓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로마 법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과 권한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제가 법률 실무가로 살아가면서 항상 그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 법률 문제라든지 어떤 법률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거는 어떤 효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에 있는 문맥에 나오는 그 뜻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그 법 제도가 제대로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법학자가 한 말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 실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수사 실무와 관련되는 제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단어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 효력과 권한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그 수사와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사 실무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수사와 관련되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파트로 나눴습니다.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수사는 기본적으로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관련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 4가지 카테고리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증거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요. 증거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를 법정화시켜서 법에 따라서 법정화된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정증거주의입니다. 그 2개의 이념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2번째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이런 그 증명의 기준인데요.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때 대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증거 수집에 있어서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다 그 디지털 포렌식화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도구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해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게 어떤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발견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인식에 대한 어떤 편향이 있습니다. 편향. 자기가 보고 싶거나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위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식에 관한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라쇼명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그 사실 발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객관성을 유지해 볼 것인가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다 보시겠지만 307조의 증거재판주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증명은. 그게 2007년도에 이 규정이 307조 2항에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라는 워딩이 정확하게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08조에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물적인 증거도 있고, 뭐 디지털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증거가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구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그럼 판사의 뭐에 따라서 하느냐?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해라. 당신의 이성과 당신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처음부터 이랬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사적 기원으로 따라가면 자유심증주의 이전에는 법정증거주의가 있었습니다. 법정증거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면 그 증거에 대한 가치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법 안에 이 증거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 이 증거는 어떤 가치를 가진다. 법정화 시켜놓은 그런 그 조문으로 법정화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게 법정 증거주의였습니다. 그 법정 증거주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인류는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법정 증거주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유심증주의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증거주의를 그럼 왜 했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판이라는 그 올딜이라는 제가 지금 써놨는데, 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재판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가 되면 예전에는 징역형이 없었어요. 징역형. 어디 깜빵에 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유죄로 선고가 되면 바로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팔, 다리, 신체 절단형. 이러한 어떤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피를 흘리는 행위. 유죄 선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 절단형을 시키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심판을 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 물의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은 이게 성스러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빠뜨리면 물 속에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스러운 물이 그 사람을 받아준 것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 대신에 깔아앉기 때문에 익사할 수 있죠. 근데 떠오르면 성스러운 물이 튕겨낸 거잖아요. 받아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끌어내서 데려가서 이제 그 유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재판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이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요. 오직 신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신에다가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의 재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불의 재판입니다. 불의 재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있지만 쇠막대기 이런 거를 손으로 짚니다. 손으로 쥐면 상처가 나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붕대로 감아놨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풀어봅니다. 풀어봐서 그 상처가 아물었으면 그 사람은 신이 낫게 해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상처가 계속 낫지 않고 덧나 있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 신이 그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재판 과정이었고요. 너무나도 그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이 재판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투재판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신의 뜻에 따라서 그 무죄를 확정받는 것입니다. 신의 뜻. 신은 그 사람 편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길 것이다. 이래서 결투재판을 실제로 했던 거고요. 결투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재판 제도가 계속 바뀌고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했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서로 결투해가지고 총 쐈는데 총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정치인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투재판은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여자예요, 여자고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나가서 그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내보낸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결투재판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챔피언이라는 그 언어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다 실제로 아까 앞에 나왔던 이미지는 제가 다 만든 건데 이거는 다 실제로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이게 백작부인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저게 그 쇠막대기,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쥐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지금 제가 사진에 이제 잘라버려서 안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살해당한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쇠막대기를 쥐고 이렇게 불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살인죄 재판이죠. 살인죄의 용의자인데 이 사람을 살해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저런 쇠막대기 재판을 받는
이게 벨기에, 예전 그 유럽 벨기에 에서 그려졌던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림은, 중간에 보시면은 저기 연기처럼 뿌옇게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그 연기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이 기사가 손에 잡고서 불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의 재판입니다. 저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물에다가 던져서 물 속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 성스러운 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지만 익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재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심판을 왜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도 똑같이 죽는 사람이고 나도 죽어. 다 죽는, 언젠가는 다 죽는 똑같은 존재야.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재판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오랫동안 했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그 재판으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심판을 붙인다고 하면 신이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정말 죄 지은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신이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재판의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4차 라테란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항상 공의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1215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금지시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신의 뜻을 인위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봤습니다. 심판을 한다고 계속 이제 신을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을 테스트하는 그런 행위가 신성모독이라고 봐서 불합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심판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13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법의 부활과 함께 합리적인 법 체계가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 법학자, 로마 법 대전에 있는 학설 휘찬에 나오는 그 문구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로마법입니다. 근데 이 로마법이 로마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총 50권짜리입니다. 50권짜리.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법. 근데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가 멸망을 했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어 놓은 로마법 대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보존되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법전 편찬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 지식 또한 그냥 도서관에 그대로 묻혀져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이탈리아 어느 도서관에 그 로마법 대전은 그대로 묻혀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됐었냐? 무려 600년 동안. 600년 동안 로마법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그 집대성에서 편찬한 50권의 책이 있었는데, 근데 이 책이 언제 발견되느냐? 13세기 들어서면서 피사, 이태리 가면 피사 있지 않습니까?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그 피사라는 도시에, 거기에 도서관에서, 피사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법전이 발견이 됩니다. 600년 만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그 정교한 법 이론 서적이 이미 로마에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집대성이 돼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재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거를 이제 법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로마법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정교한 법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학설도 있고 법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법학자들이 이런 어떤 합리적인 법 체계를 꾸준히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근대 법학의 기원입니다. 근대 법학의 기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접하게 될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판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심판을 금지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멘붕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해야 되고 내가 유죄 선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어요.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재판을 어떻게 해? 그전에는 신이 결정해줬는데 너무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갈라지는데 영미법계에서는 그 부담을 어떻게 바꿨느냐? 배심제로 바꿉니다. 배심제. 12명의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해서 1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죠. 판사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배심원들 12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12명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무효. 미국 영미식에서 헝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헝주리. 만장일치가 돼야지만이 유죄 선고가 됩니다.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만장일치인 이유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유죄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영미 쪽은 배심제로 갔고 반대로 그러면 대륙법계 이제 대표적인 뭐 독일하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대륙법계 국가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법정 증거주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배심제를 안 했어요. 영미는 배심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배심제로 넘어갔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배심제는 안 하고 직업법관인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증거를 법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증거주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가 아니었고 어떠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 증거는 캐논법, 이런 법 조문에 증거 가치가 다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화된 증거 가치에 따라서만 판단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법정화된 증거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죄라는 생각이 들어도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법정 증거주의의 모습이었고요.